글쎄 경기 하강을 우리가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자산 가격의 하락이다. 네. 그럼 자산은 그럼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뭐 주택이 주택 있고 가격. 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 케이스 슐러 지수로 주택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 10월 달 대비 그 지금 거의 한 5개월 전이죠. 네. 그때 대비 미국 20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0.5% 하락했습니다. 이미. 네. 자산 가격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주권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그 작년에 연초 대비 이미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올해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저점 대비 뭐 한 낙폭에 그 당시까지 10월 달로부터 그때까지 낙폭의 한 74%를 회복은 하긴 했지만은 네. 사실상 그 옛날 고점, 10월 달 고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점점 이것도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투자자들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다라고 이미 예상들 하고 투자해서 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점점 가라앉는 그런 시장을 실현해 온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의 변화라는 것은 앞으로의 경기의 향방을 가장 정확하고 믿음직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선행지죠. 예측해주는 그러한 현행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경기 하강을 우리가 거의 핀포인트하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중요한 그 분석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재무부 채권 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한 몫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15조 달러가 넘거든요. 네. 그 한국 돈으로 환율 한 1100 곱해보세요. 그건 숫자가 머리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3개월 만기 그 재무 채권 이자율하고 이건 단기 이자율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장기 채권 이자율 10년 채권 이자율을 보면요. 그게 한 전에 한 3, 4개월 전에 한 0.67% 정도까지 벌어져 있다가 네. 작년에 뭐 연준에서 금리를 4차례 1% 가까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번이나 지금 올렸죠. 차이가 0.15%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 연준이 한번 금리를 올리면 0.25%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올리면 바로 단기 그렇죠. 금리가 장기 금리를 올라타는 역전할 수 역전을 있는. 시키는 네. 다시 말해서 경기가 하강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정말 이제는 더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라고 한 큰 이유가 경기의 침체 가능성과 주시장의 하락 그거였다는 게 여기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시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일단 만약에 뭐 6월달에 올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이제 역전이 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진짜 GDP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은 대개 시차가 6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가장 최근에 불경기가 났을 때 그때는 시차가 약 한 20개월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김 교수님이 뭐 1년 후, 2년 후에 경제 성장이 얼마 될 거다 하는 그런 지표들하고 이것이 약간씩 맞아 돌아가는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이게 역전되는 원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단기적으로 굴리려고 하는 단계가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상 이것은 연준이 의지적으로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조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시장 자체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연준이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 버블을 할까 경기의 과열을 할까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나서서 금리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단기 금리를 올려놓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동작 더 올라주면 역전이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좀 트렌드가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바뀌었다고 볼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2008년 그 세계 대공황 이래 경제의 근본 체질이 상당히 바뀐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바뀌었죠. 일본을요, 세계 3대 경제 대국인 일본을 지난 10년간 보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지난 10년간 평균 마이너스 0.2%예요. 금리가 10년 전보다 2%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이랑 다르겠습니까? 미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추세를 따라가는 저금리 시대의 도래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조금만 단기 금리를 올려도 장단기 금리는 바로 역전이 돼서 불경기가 도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식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주식시장이 일단 많이 행보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미중무역 그 협상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전까지는 좀 많이 행보를 할 것 같고 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저금리와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3번의 QE를 통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받고 상승을 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해서 비행기가 두 날개를 달고 낮은 경제 성장률은 한 그동안에 2%밖에 안 됐는데도 뭐 거의 고공행진을 해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QE도 끝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한 날개는 접고 한 날개로 이제 상승하다가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서 감세 정책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또 폭발적으로 또 하나의 날개를 달고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락했지만 2017년도의 경우에는 한 25%, 30%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 보통 한 2, 3년치를 확 당겨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준이 작년에 긴축 정책과 그다음에 금리를 이제 4번이나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전쟁까지. 인해서 두 날개가 확 꺾여버린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폭락하게 된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올해 들어서 연준이 이제 돌아서서 긴축 전쟁을 멈추고 무역 협상도 무역 전쟁의 타결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거의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두 개의 날개가 아닌 하나의 날개로 이제 상승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업 실적. 네. 네, 근데 기업 실적이 이제 그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철저히 기업 실적으로 주가는 올라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감세 이후에는 이제 S&P 500 기업 실적이 한 두 살이 막 25%씩 성장하다가 네. 이게 사실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백을 많이 해서 earning per share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0년도에는 올해와 내년에는 한 5% 싱글 디지트로 작년에 뺏기. 또 감세 정책이 주식회사들한테 그 영업 그렇죠. 이익을 많이 안겨주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나선 것보다도 그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그런 세금이 세금 혜택을 많이 봐서 이익이 늘어난.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거를 이제 또 바이백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가 한 2,800을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무역 그 협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뚫고 상승하면 한 3,000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행보 장세를 하다가 어떤 정말 또 나쁜 어떤 그런 요인이 생기면 악재가 생기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큰 악재는 아니지만 미국의 그 부채, 정부의 그 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것들이나 뭐 경제적인 아니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죠. 사실.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 2008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거시적인 경제 그 트렌드가 참 많이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가 우리가 2.9%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한 2%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연말 4, 4분기는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약 2.3%로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올해도 지금 한 그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을 거다. 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잘 나타나지 않고 한 2% 그러니까 정도. 여전히 지금 이제 경기가 확 꺾일 때 나타나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이 그 소득 성장률을 압도하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되게 꼭 나타나야지 경기가 확 꺾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장세는 뭐 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당연히 없고, 상당히 스물스물하게 지금 그 변해가는 그런 장세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도 말씀했지만 최장기 기록의 경기 팽창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10년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뭐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성질이 변동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 네? 그것을 반복하는데
가양 경기 팽창이 이렇게 10년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인데 그것이 서서히 하락 국면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결국은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런 건데 작년에 일반적으로 23% 성장했다면 올해는 골드만삭스가 예상 다른 기관에서는 그보다 더 낮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6%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무역 협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횡보 장세 또 변동성이 높은 장세 계속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계속 주식을 보유해야 되냐, 더 사야 되냐,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향인데, 성향? 자기 투자 성향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막 폭락할 때 막 진짜 두려움이 막 몰아오니까 이거를 처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사실 있긴 있었어도 경제학자도 그런 고민을 그러면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투자한 주식들이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7,000개가 넘었던 미국 기업들이 한 3,500개로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많이 그 주식을 또 자사주 매입을 해갖고 그렇게 막 정말 완전 폭망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한 20%까지 막 폭락하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그 염려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버텼죠. 그래서 한 10%에서 많이 회복할 때 조금 포트폴리오를 움직여서 그 위험한 되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은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공격적으로 제가 사실은 투자를 했어요. 제 리타이먼을. 근데 좀 지금은 약간 컨서베티브하게 지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좀 채권을 좀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완전히 처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올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달 동안에 10%가 상승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총 6번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보면 1931년, 43년, 75년, 76년, 87년, 91년 그렇게 있는데 6번 중에서 3번은 굉장히 폭락했던 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해에. 그러니까는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가 굉장히 폭락했던 두 번 경우가 그렇고.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1931년, 그거는 대공황 때하고, 그 다음에 1987년, 소위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던 시기에 폭락을 했는데, 그 확률을 보면 이건 거죠. 지금 이제 2019년은 어떻게 될까? 샘플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6개밖에 안 되지만, 일단 확률을 보면 3분의 1은 폭락할 수도 있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워낙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궁금하다면, 3분의 1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2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상승폭이 큰 경우도 있고, 근데 상승폭이 한 10% 정도는 되진 않아요. 한 5% 더. 근데 만약에 5%를 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식을 더 매입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폭락하게 되면 폭락장이 온다. 그만한 리스크를 할 만한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늘릴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그만큼 리스크를 하기 원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폭락장이 왔을 경우에는 그 폭락장이 워낙 크니까 좀 그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욕심내지 마라. 내지 않는 게. 왜냐하면 지금 컨센서스도 기업의 그 이익도 그렇게 크게 두 자릿수로 늘어나지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중 무역 협정이 뭐 두 나라의 서로 누이적 매부 좋게 이렇게 결말이 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앞에서 무역 얘기했고 무역 물동량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미국의 500대 기업, S&P 500 주식가 그 커버하고 있는 500대 기업들이요. 영업이익이 40%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미국에서 생산해서 그쪽 수출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뭐 사업소를 세워가지고 영업할 수도 있고 그렇긴 네. 하지만은 근데 아마 500대 기업이 적어도 거의 99% 중국에 진출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요, 지금 현재 경제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2%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비관적 전망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나라 경제 성장을 과거 폴 크루그만 얘기할 때 그 소위 말해서 생산 요소, 노동력을 막 왕창 투자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경제 추구였지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상당히 그 비관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존에서는 굉장히 스타급 경제학자로 그 불렸던 그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이 역시 그게 약하고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퍼부어가지고 그러면 빚이 늘어나가지고 그걸 또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하는 건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경제를 끌고 간다고 혼자 끌고 갈 방법 없어요. 독일, 일본 약해요. 중국도 지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미국 경제에 혼자 독약청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에 기업 활동해갖고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지금보다 떨어지면 떨어질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더 권고해드리고 싶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도 어떤 특정 개별 주식을 사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더 좀 그 뮤추얼 펀드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걸 사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더 다양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그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종목인 그런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자기 그런 그 뮤추얼 펀드 한 주식 하나를 사는 것은 조금씩 돈을 가지고 그 100개의 주식에 갈고루 투자하는 거 다변화 투자의 다변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러면 아마 해도 우연 분산을 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소위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부채가 적은 기업, 그다음에 뭐 매출이 상당히 안정된 기업, 그다음에 최근 폭락 장세에도 별로 떨어지지 않은 기업들,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견고한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개별 주식을 한다면은 그런 주식을 투자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들 준비하셨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